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22일자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의 주제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이 우선순위라고 믿고 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의 합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새로운 관점은 과거 역사를 바꾼다. 이걸 상징적으로 영화 제목을 떠왔습니다. 테넷.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대립이라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제약이론 경영의 도구까지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의 편의를 위해서 1.5 배속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건너뛰기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제2의 남북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대래 회피 방법. 이런 제목으로 타임의 피터 T. 콜먼이라는 사람이 이 기사를 썼는데요. 이 타임이 그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뉴스인지 그렇게 뭐 또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거를 좀 그냥 한번 읽는 식으로 그 내용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맨하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같은 건물 안에 10년 이상 살았지만 이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즐겁게 지냈을 뿐이다 라고 그 산문 같은 그 수필식으로 그 뉴스를 그 진행을 그 언론 보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끔찍하고 독소적이며 도망가는 길을 그리고 공언한 갈등 중재자, 초당적 교량 건설자, 탈양극화 전문가로서 자기 이 피터 콜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내 말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꼈다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해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맨하탄에 산다 그러면 상당히 그 상류층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이웃의 정치적 견해는 내 자신의 견해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공화당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덧붙였다. 뭔 설명을 했는데 그는 자신이 프랑스 북동부에서 탈무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독실한 정통 유대교 출신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마을의사였고 알자스 지역의 사원의 설립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자랐고 신념과 글로벌 사업에서 성공해서 비롯된 깊은 보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제목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대립이 남북전쟁을 말하자면 얘기할 만큼 그렇게 그 분열의 그 양상이 미국 국내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그러고 같은 지역에서 또 민주당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주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이사하는 원인 중에는 나 민주당이 득세하는 쪽에서 나 얘네들하고 살기 싫어 해가지고 공화당이 득세한 주 쪽으로 이사하는 그런 경우도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하더라도 이 뉴스 언론 보도 기자는 단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카톨릭 태생 아일랜드 프랑스계 시카고에서 태어난 민주당 노동자 계급의 후구노 출신이라는 나만의 배경을 제시했다. 그는 놀랍게도 반쪽 유대인과 결혼했다. 문화적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유대교의 특정 분파의 정통 보수주의와 매우 일치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공원을 산책하고 한 시간 동안 이웃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내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돕는데 필요한 일인가? 격양된 중무장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 어림도 없어. 뭐 이런 이제 이 한계를 느끼는 이제 기사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이 기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화는 복잡하고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꼴이죠. 이런 약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4억 개 이상의 총을 가진 나라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은 매우 현재가 위험스러운 수준이고 수위다. 이제 이런 뉴스 보도는 오히려 저는 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이렇게 보는 타임지의 영향력이라면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그 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기가 중립적이고 그 갈등 중재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약간 레프트 쪽으로 쏠려 있는 기사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계절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고 정치적 양극화의 다양한 측면의 추세가 수십 년 동안 급증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우리 시민들의 감정적 약극화, 증오와 사랑, 신념 양극화, 진실과 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불일치, 이념적 일관성, 다른 정책에 대한 태도를 하나의 부족 차원으로 붕괴, 지리적 이유적 분리, 청색 유권자의 물리적 구분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누적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DR 그래서 그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게 FDR 행정부가 1933년 대공황의 쾌적을 바꾸려 했던 근본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좀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생뚱맞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미국이 이 경제 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미국이 그 당시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미국의 공황을 해결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여기 그 위에 제목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에서 그 시오리 오브 컨센트레이트라는 그 이 경영이 나왔는데 이게 정치 분야에는 별로 접근을 안 했어요. 이 그 하신 분들이. 그러나 이 싱킹 프로세스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 양당제는 대립이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장에서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이 우리와 같은 사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첫째 코비드19와 같은 중요 사회적 충격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고하기 시작할 정도로 우리를 파괴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중 충분히 비참하고 현상의 실증이 났을 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 비싸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대안인 출구에 대한 명확한 감각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참 말을 참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조건 하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상황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 정치적 교란 건설의 만남의 설계에는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얘기겠죠. 종종 몇 가지 핵심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가자 간의 평등한 지위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등한 지위를 얘기하는 게, 이 친구가 뭔가 사고방식이 좌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역시 그 자유, 평등, 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느냐. 근데 맨해튼에 살면은 다 지들도 그 얘기한 게 다 상류층인데 미국도 중산층이 있고 또 하류층이 있을 건데 그런 대화를 하는데 평등한 지위 접촉이 필요 조건이냐? 부자하고 뭐 저기 말하자면 노숙자하고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리셋 중지, 스폿 포지티브 이탈도, 그 다음에 복잡한 심플라가 복잡하다. 동기화로 이동, 장애에 대한 적응.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싱킹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하면은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동기화란 것은 싱크로나이징,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컴플릭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적응, 이런 해결 방법들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 정도 오면 이제 되게 이제 그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는 수 있었던 거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국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 복합 유연성을 얘기하는 사회 심리학자 이태근 교수가 한국민의 그 심리적 특성에 복합 유연성이 있는데, 서양처럼 직선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에서 직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다. 서구는 극단적 용어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한국인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양료는 무언데? 이런 또 그 반론을 또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도 어렵게 접근한다. 양극적 대립에서 우선순위는 공동 목표를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 공화나 민주는 공동의 적을 만들면 된다. 근데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미 민주나 공화당은 공동의 적을 중국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립 관계는 없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내부적인 문제만 조금 해결하면 되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게 맨날 그 싸움질 하더라도 그 건전한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번 그 갈등 구조도라는 거로 해서 그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논리, 필요 조건 논리라는 건데, 미국은 정치 외교 측면에서는 양당이 공동의 적이 같다. 따라서 국내 문제만 대립 갈등이 있을 뿐이다. 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익, 지속 가능한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성장은 지속되어야 된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화당은 반중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지속 가능한 국익을 위해서는 경제가 또한 안정이 돼야 된다. 경제가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의 반중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반중 정책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로 했을 때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중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조금 안 풀리기도 해요. 이렇게 순탄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경제 안정을 위해서 휘발유 값도 내려야 되고, 또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가고,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수입하는 그 물가들은 또 싸게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해야 되는데, 반중 정책을 해서 싼 그 물건을 못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반중 정책을 쓰면 어디서 수입하느냐? 그럼 더 싼 동남아나 한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데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긴 화살로는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중공을 둘러싸는 압박 정책을 선호하고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서방의 국방비 부담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전형적인 예고요. 민주당은 세계 도처의 분쟁 발생을 유도하는 것처럼 현재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그 통을 통해서 미국은 무기를 판매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무기 판매는 아마 그 이 무역 그 수지 쪽에 집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뭘 다른 거 저장할 때는 저장이 완료되면은 그 이게 그 먹통이 되는 게 이제 그 이 파워포인트에 그 녹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런 거 그냥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편집 능력이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을 얘기할 때는 그 C를 이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저감법,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이런 거를 또 갖다 대더라도 뭐 그 말은 계속 그 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그이 이 D와 D 프라임은 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비유를 해볼게요. 어, 한국의 지속 가능한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성장은 유지돼야 된다. 경제 성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친미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군사력의 도움이 지탱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일단 한 가지 그 이유를 좀 가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익, 지속 가능한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 어, 경제 안정을 반드시 이루려면은 진보가 원하는 종북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 수도 있고 또 재정을 합리적으로 쓴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재정 적자를 많이 일으켰죠. 여기에는 뭐 실패했는지만은 여기 필요 조건에는 이 말하자면은 그 재정을 합리적으로 쓴다는 게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 대립 관계에서 좌파는 미중 전쟁의 확실한 편가르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좌파는 친미 정책을 친일로 몰아버리고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는 좌파를 무조건 종북으로 또 몰아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표를 그리면서 이거가 현재 그 미국의 그 양당이 갈등하는 거나 우리나 갈등하는 거나 결국 같은 거냐 하면은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가 우리는 이렇게 대립 관계이긴 하지만은 어, 선전성동에 의해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 이걸 다음 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우리의 대립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친중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중, 좌경화된 언론은 친중을 빼고 있다. 결과는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의 싸움이 돼야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양측에 다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 A, B, C는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같은 거죠. 같은 친미 정책 보수는 친미 정책은 변함이 없는데 이 말하자면은 그 진보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종북 정책이었고 그거를 그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이 종북몰이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친중 정책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친미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력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 방위 조약을 강화해 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친중 정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중 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보수나 그 진보나 좌우 모두 친중 세력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중공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 처먹은 놈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 공격에 친중이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 매체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한국이 미래에 생존하려면 좌우의 정치 세력에서 친중파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이게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이 친북파들 제거하는 것도 2순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의 한국 국방백서에서 1순위 주적은 중공이어야 하며, 제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중국 국민들은 좋다 이게요. 교류할 수도 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제일 주적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2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도 개발하고 핵 잠수함도 그 다음에 항공모함도 개발하고 또 그 전투기도 개발하고 할 때 우리 명분은 1순위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말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1순위를 중공이 되게 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2순위를 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 내부의 그 경제나 정치에서는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봤어요. 그러면 또 충분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앞뒤로 그 한번 뭐 말로 해가지고 좀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좀 검증해 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정복 정책을 한다면 그러면은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이제 가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정,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말이 좀 되는 것 같긴 하죠. 그런데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가정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는 가정이 사실이면, 또는 가정이 거짓이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된다. 근데 이 한반도 평화 가지고는 두 번째 다른 결과를 저는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이거를 저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친북 종북 정책을 얘기하는 그 좌파들의 논리에 뭐가 부족한 게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그 곰곰이 뭐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선 결과나 그 총선 결과나 보면은 좌우가 갈려가지고 남한의 최하 30% 정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 DJ 때부터 시작된 좌파 세력들이 그 현재 아직 그 상존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이를 적극 활용해서 프로파간다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무슨 그 좌파 촛불 혁명 집회를 다시 한다, 이따위 애새끼들이 하는 걸 보고서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중고생 애들까지 뭐 광화문 집회를 촛불 집회를 해서 윤석열 퇴진을 벌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요 앞장에도 있지만 요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국의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중공과 북한의 스파이 활동을 우리는 알아차야 되고,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이 화재 사건이나 그 다음에 자살 사건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장 내 화재라든지 공장 내 그 근로자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 등등을 본다면은 이거는 중공과 북한의 스파이 활동 같은 거, 테러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매우 불안한 사회 되는 거,
그거를 부추기는 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중국 1과 북한 2로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우선 명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니고 아까 한반도 평화의 다른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의 분배, 공동 부유라고 했는데 시진핑이는 이제 공동 부유 말고 공동 무슨 뭐 다른 거로도 얘기를 하죠. 친중 정책으로 만약에 이 조건을 바꿨어요. 만약 친중 정책을 한다면은 경제 안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부의 분배, 공동 부유, 문재인이 그거를 흉내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제가 점선으로 한 이유는 긴 화살로도 성립이 되는 얘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예측한다면 대적 무역 비중이 높다. 이거로 또 이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가정을 두 번째 가정을.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대미 수출 없이 한국 경제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얘기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버금가서 일본 이게 썬데이 메일 뉴스 같은데요. 에코노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논설위원인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만들어낸 친일 프레임이라는 위험한 말장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좀 공격하는 얘기도 좀 들어있어요. 친일 프레임을 진보의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이쪽에서는 이제 함께 민주당이라고 번역을 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잠수한 공동훈련을 정부 공격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최신의 얘기다.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파괴력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곤란한 인물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고정적인 30% 이상의 좌파 세력들한테 이 정신적인 이 메시지를 프로파간다를 계속 던지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거를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일본 언론에서. 진보의 말에 의하면은 일본이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는 독립 후에도 권세를 유지하고 군사정권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를 촉촉했다. 이거를 계속 정교조 애새끼들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세뇌 교육을 했었던 거죠. 그 기반을 세습하고 정경유착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보수이다라는 논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안 지키는 게 운동권 애새끼들의 그때는 상징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웅심리 이런 거로 했는데 그런 운동권 애들이 586으로서 정권을 잡았는데 결과는 뭐냐? 지들도 해먹기는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보에 대한 공격에 쓰이는 또 정부 프레임이 또 문제로 보입니다. 김문수 씨 같은 분이 전향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중국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중국한테 돈 처먹은 놈들을 색출하는 게 먼저 우선 과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인 것이죠. 자, 이 석간 후지에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 징후이긴 하지만 중국은 거품이 붕괴되고 한국도 오름세를 예상한 사람들이 비명이 빨라야 1년 후 일본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제목으로 부동산 가격의 현재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여가지고 한국에서도 중국의 토지 폭매다. 중국이 중국 자본이 한국의 땅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문제하는 근절법을 지금 한국에서도 정비 중이다. 일본은 괜찮아? 일본도 역시 많이 당했어요.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뉴스 보도입니다. 한국 디지털 타임즈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한국은 이미 중국령이라고 말하자면은
공포스러운 무서울 정도로 사들인다. 붉은 자본, 근절 이렇게 해서 또 2022년 9월 12일자 기사가 게재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추가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부동산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애들만 아니겠죠. 일본도 왕년에 돈 있을 때는 그 미국 서해안을 거의 사다시피 했을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뜨거라 해가지고 이제 프라자 합의로 이제 일본을 죽이기 시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에 가서 땅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형편성이 안 맞는데 중국 애들이 공산주의 국가 애들이 땅을 사는 거를 우리가 용인하는 그 법 자체가 이게 그 형평성이 떨어진 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몰라도 미국이 땅 사는 거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땅 사는 거나 뭐 다른 데서 땅 사는 거는 뭐 살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중국 애들이 땅 사는 거는 우리는 니들하고 형편성이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땅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호혜의 원칙에 맞지만 그거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니들은 아파트는 뭐 이게 뭐 그냥 산다 그래도 땅 자체는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맞으니까 땅은 안 된다. 라고 제한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뜬금없이 백인 사망률이 높습니다. 대유행이 옮겨간 이유 뭐 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그 워싱턴 포스트치도 약간 좌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누가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공화당은 자기가 그 백신을 맞고 뭐 이런 건 자기 자유의 선택이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감염과 사망률의 위험성을 훨씬 더 높인다는 쪽으로 쭉 풀어갔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뭐 이렇게까지 쭉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흑인 남성들은 건강과 건강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우리라는 언어를 자주 통해 대답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뭐 또 이렇게 풀어가는 얘기가 있는데, 전통적인 보수 정치와 애국심의 이상을 넘어선 극우 극단주의들의 견해였다. 그게 이제 그 위에서 나오는 뭐 그 백신 관계로 해서 인종차별주의까지 나오고, 이데올로기 일부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백신 문제만 가지고도 이 언론은, 워슨 포스트지가 좌우 이념의 대림적으로 이렇게 뭔가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백인의 40% 이상이 50세 이상이지만 흑인의 30% 미만이 이러한 연령에 속합니다. 히스패닉계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25% 미만으로 훨씬 더 젊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백인 고령화율이 더 높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고령화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그 고령화된 사람들이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죽었다, 백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것이지 공화당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이 뉴스를 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촛불 행동이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등 두 가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조선일보 김금 기자의 입력인데, 요게 이제 몰려있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윤석열, 뭐, 김건희 해가지고, 여기 또 뭐 가면도 쓴 사람이 있고, 마스크 쓴 사람이 있는데, 난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파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 전환행동, 이하 촛불행동, 22일 오후 4시부터 시청역 용산 삼각지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그래서 밤에 또 연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나왔는데,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은 대선 직후인 올해 4월달 출범했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인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공동대표에는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
우희정 서울대 수학의학과 교수,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이름을 올렸다. 좌파 세력인 모양이에요. 옛날 운동권 하는 애들. 안 소장인 경우 참여연대에서 18년 가까이 일하며 공동 사무처장을 지냈다. 죽은 박원순이도 참여연대 사무장 출신이었죠. 대표도 했었고. 근데 저는 그 촛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포퓰리즘이고, 이거가 뭐 참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무슨 아무리 그 좋은 말로 얘네들이 뒤집어 쓴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그 대표를 내세워서 하는 게 민주주의지, 니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아니다. 물론 데모는 일어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렇게 그 뭔가 다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나와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게요. 돈이 나와요. 이게 그 무보수로 나와가지고 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보수층 그 태극기 부대의 그 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그 비판하면서 돈은 어디서 나오니? 돈은 너희들은 뭘 먹고 사는데 이런 데 나오니?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후원받고 윤태진 집회위원 단체 서울시 여가부 환수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여성가족부는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옛날 그 내무부죠. 내무부가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본부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장관 여성가족부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그 DJ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결국은 뭐 요즘은 이제 역차별로 여성의 지위가 더 높은 사회 같긴 해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면은, 자, 남녀 평등을 얘기하려면 여자도 군대 갔다 와라.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나오는 게, 그럼 니들 남성이 날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자연의 본능을 거부하는 그런 여성들이라면은, 그럼 뭐 애새끼 나지 말고 처녀로 죽든지, 맘대로 해라. 그럼 우리나라 망하든지. 그럼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막말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부의 자금이 이런데 이 보조금들을 그 예산을 줘가지고 DJ 때부터 표를 얻으려고 어떤 그 단체들한테 그 지원하는 법을 DJ가 만들었었죠. 그거를 그 정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이용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DJ 때부터. 주로 좌파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일반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어떤 배운 건 있는데 먹고 살려니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무슨 환경을 한다, 그 다음에 인권을 한다, 뭐 말로는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정부 예산 받아 처먹으면서 지들 뱃속 채우고 있는 애들이 크게 많은 거죠. 또 순수한 사람도 물론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촛불 집회를 한다? 이게 잘못된 나라죠. 이게 잘못된 나라입니다. 분명히.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과정에 우리가 그런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포커 튜브 영화의 또 베어라는 그 영화 를 소개하는 사람의 소개자가 한 내용인데, 그 내용 설명이라도 그게 자신의 그 의견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 자신한테도 힐링이 되는 내용 같더라고요.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방향도 모르겠지만 누굴 탓하고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준 원가 보고서 당신 말이 맞아요. 실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하면서 음식점 사장이 직원이 그 실수한 거 이런 거 용인해 가면서 다 보다듬고 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건 다른 영화인데 그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작은 선택 하나로 어떻게 바뀔지,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죠?
저도 보통 정부 탓을 하지만 오늘은 나치 탓이에요. 아까 쭉 설명했듯이 우리의 그 작은 선택 하나라는 것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생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또 우리가 이 나라는 왜 이마인이죠? 라는 말을 불평불만을 안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국뽕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데 뭐 무슨 국토전략 TV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그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뽕에 사로잡혀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마치 폴란드가 우리 한국 같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독일을 일본으로 그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를 자기네 나라로 비교를 하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비유한 거죠. 그리고 벨라루스가 완전 친러 정권이니까 요게 이제 그 북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인데 동쪽으로 와서는 요게 러시아가 이제 중국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국경을 접한 나라가. 그래서 그 러시아라기보다는 동쪽으로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러시아보다는 이제 중국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들 아마 금지하자는 뭐 필리핀 상원의원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그 국민들로부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사과 성명 비슷하게 냈는데 결국 한국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또 하나 이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영화가 북한 장교하고 그다음에 한국 여자하고 사랑하는 뭐 이런 건데 국경을 넘은 뭐 이게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왔던 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친북 종북 정책의 일환으로 나왔던 영화들인데 어떻게 정치적 배경이 있든지 간에 내용은 미남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정치색이 안 느껴지도록 재미있게 만들었 그만큼은 뭐 그러니까는 뭐 많이 많이 상영이 됐겠죠. 자, 유동규 의리 이 세계엔 없어 이재명 회견 재밌더라라고 하면서 그 유동 성남 도시개발공사 무슨 뭐 장을 했던 사람인가 뭐 이런데 아마 이 재판 때 다 그 진실을 얘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제목을 스킨 인 더 게임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스킨 인 더 게임은 말이죠. 잘못한 그 판정을 내렸을 때는 그 판사를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 요거가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실질적으로 그 판결을 아주 그 저스티스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 그 스킨 인 더 게임 그 책임의 정신으로 그 도덕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풍그룹의 고려행 계열분리 점검이라는 그 블로터의 구태우 기자가 1편부터 4편까지 지금 70년 동안 동업을 했던 그룹이 이제 서로 쪼개질 것 같다 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매너라고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그 키가 좀 작습니다. 이분이 그 장영진 회장이시고, 명예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최창걸 명예회장이신데, 이분이 키가 헐칠하게 그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회사에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동업한 거 우리 때에도 계속 잘해봅시다. 그랬을지 모르죠. 웃는 얼굴들이 참 좋긴 좋은데, 이게 3세 경영에 와서, 좀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은 그 의자에 앉아 주시고 한 분은 그냥 서서 이렇게 찍은 모습이 이때는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네요. 어쨌든 기업이란 것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그 소유 구조가 변경이 되더라도 다들 살아남아서 대한민국 경제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로 대만 통일이 가속할래? 엠마뉴엘 토트 씨가 예측하는 중국의 미래.
TBS 일본 그 언론 매체인데 베이징 지국장이 뭐 프랑스에 가서 엠마뉴엘 토드 씨라는 분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했는데 뭐 굳이 뭐 여기 역사학자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쭉 얘기한 걸 보면은 그 지정학자 피터 자이안의 얘기하고 뭐 대반 틀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산기 연임을 하면서 경제가 안 좋으면은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면은 이 중국 인민들한테 그 계속 권위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경제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밖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대마를 침략한다는 거, 대만 통일을 한다는 거. 근데 옛날부터 중국이 그렇게 되더라도 대만은 별도 이 종족이 틀린 동남아 계열이 오히려 좀 많죠.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만을 침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105분 연설에서 시진핑이 말하지 않은 것, MBC 뉴스인데요. 요거 그 중간 제목들만 쫙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MBC 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시 주석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저 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MBC 수준이면은 자체 분석 뉴스를 발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월급 받아가면서 그 공중파 방송으로서 MBC 뉴스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그 국제 뉴스를 인용하는 식의 뉴스 보도를 하셔야 되겠느냐. 뭐 특파원들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이 시진핑 105분 연설을 다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고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얘기를 좀 할 줄 아는 그런 역량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국의 그 아파트 진 모양인데 이게 상징적으로 아주 잘 찍었어요. 공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 중국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일본이 초저금리 유지의 사실상 유일한 이유 해가지고 또 뉴욕타임즈 벤둘리 기자의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일본은행이 지금 저금리로 계속 가고 있는 거를 왜 그런지를 쭉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그 기사를 낼 수 있는 기자의 수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그들은 서방의 이념적 압력에 다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그들은 현명하게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전략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요새를 지켜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요새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 금융정책 정책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교수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정책 위반자들의 잘못된 정치가 종말의 날 시나리오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라고 소개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앵어가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많이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우 힘들고 있죠. 왜냐하면 수출 가격은 좋아진다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 의존도기 때문에 원재료가 다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가가 그냥 탁 올라갈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달리 이러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이거를 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런 말하자면은 금융정책 전문가
예, 말은 즉슨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도 일본도 안 올릴 수 없을 거다. 소비자들한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일본은행이 대부분 이 앵화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안 했었는데 전번에 한번 큰 돈을 들여서 개입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그 논리 설명 때문에 그 싱킹 프로세스라는 거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봐자는 의미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이 TOC 그 제약이론 경영의 싱킹 프로세스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논리력을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이러한 그 한국 TOC 협회라고 전문적으로 그 교육하는 기관이 또한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해 드리고요. 무료 광고를 해 드린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도 늦게 논리 교육을 좀 배워서 아직도 지금 계속 논리 교육은 계속 저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떤 경우에 너무 감성이나 감정에 치주치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사회가 불안할수록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10월 22일자 그 슬픈 뉴스는 좀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보기로 보셨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 있다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